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집단 심리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개인 심리 알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집단 심리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떠냐 하는 걸 알려면. 근데 한국인의 집단 심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생긴 심리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돈을 너무 밝힌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못된 습성이 있다든가.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고유한 민족 심리일지 아니면 한국 사회, 오늘날의 어떤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신자유주의적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강요된 심리일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된 심리가 있을 수 있고요. 집단 심리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책을 많이 썼습니다. 뭐 불안 증폭 사회, 풍요 중독 사회, 트라우마 한국 사회 같은 책을 통해서 그걸 계속 얘기해 왔어요. 저쪽은. 근데 그런 심리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심리는 아닙니다. 돈 밝히는 건 미국 사람도 그러고 일본 사람도 그래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리는 아니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심리다. 집단 심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심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원래부터 갖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집단 심리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한국인만의 민족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만 있지는 않겠지만 한국인에게 이제 상당히 고유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하다. 특징적이다. 이럴 때 그것을 이제 한국인의 민족 심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 책은 많이 썼기 때문에 기존에 이번에 쓴 책은 요겁니다. 요걸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죠. 우리 머릿속에 뭔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도덕이 가장 중요하므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의식이죠. 생각. 그러면 이 의식이 심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의식이 나타나는 현상이 심리예요. 이 도덕의식이 욕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감정으로, 의지로, 사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다 보면 굳어버리는 거죠.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특성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특성. 그래서 보통 의식을 다루면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는 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다 보면 아예 몸의 특성으로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심리적 특성이에요. 그럼 이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우리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집단 의식들이 있겠죠. 외국인들은 뭐 별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세지 않은. 근데 이런 집단 의식이 때때에 따라서 민족 심리로 나타날 겁니다. 계속.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굳어지면 민족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특성. 몸에 굳어진 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 머신부터 킵니다. 요즘에 이제 그게 완전 굳어졌어요. 특성이 돼버린 거죠. 하나의 심리적 특성.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커피 머신 켜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담배 피는 것까지. 자, 이런 것을 보면 말과 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들도 일단 의식 차원에서의 내용들도 있고 심리도 있겠지만 민족성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민족성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어떤 원인으로 생겨나느냐, 당연히 역사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 일본인의 역사, 미국의 역사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고요. 역사.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쓰는 말이 틀려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 틀립니다. 근데 언어는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도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 민족 심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말을 쓴다 그러면
한국인의 심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겠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접합니다. 그리고 문화화되죠. 이 과정에서 민족 심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말을 쓰면서 미국 문화를 접한 사람은 생긴 건 한국인이지만 심리는 우리랑 틀립니다. 그러니까 민족 심리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성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인, 일본인한테는 아예 없진 않더라도 발견하기 힘든데 한국인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민족성이겠죠? 또 과거의 한국인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인은 가지고 없다 그러면 그 민족성이었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상실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5가지를 찾았는데요. 하나는 우리고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 세 번째는 비종교, 네 번째는 도덕, 마지막으로 낙천. 이 5가지가 우리 민족의 집단 심리 혹은 민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겁니다. 네, 책에서도 거의 반 이상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쓰죠? 네, 좀 지나칠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근데 외동이들도 우리 아빠라 그래요. 네, 이제 혼자면서 내 아빠가 아니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my country죠. my home, my father. 이렇게 my 나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라 그래요. 우리 아내야. 우리 남편이야. 외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뭐야 일부 다처제 남편이 많은가? 뭐 이제 이런. 자, 이렇게 한국 사람도 우리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주 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의 주어는 거의 다 우리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우리란 말을 쓰고 있고요. 책에서도 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잘 우리라고 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계속 이 우리란 말을 주어로 이제 주요 사용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상당수의 이제 서구 심리학자들은 이제 비교 문화 심리학 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과 유럽, 서양 사람들의 차이점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설명을 해왔어요.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또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뭐 정설로 굳어져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살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집단을 더 중시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 연구가 많아요. 실증적 연구들이. 자, 그러면 설명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왜 우리라는 주어를 쓰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쓸까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 남편 그래요? 우리 집 그래요? 안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안 그럽니다. 심지어는 동남아 사람들도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동양에서 우리라는 말을 주어로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집단주의 개인주의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현상은.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자,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은 집단주의고 서양인은 개인주의다. 그러니까 동양인은 다 비슷비슷할 거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즉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거기서 거기다 다 집단주의적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다는 건데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과 한국인만 해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일본인을 접해본 한국 사람들도 우리랑 많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 진짜 이상해요. 이제 우리랑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앞에 강의하셨던 그 한민 선생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럴 것 같아요.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유모차 타고 있던 아기가 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러자 순간적으로 승객들의 시선이 그 유모차를 향합니다. 촥 일제히 쫙 무서워요 좀. 그러자 그 아기 엄마는 막 초조해하면서 눈에 띄게 초조해하면서 스미마셍 스미마셍 죄송하단 말을 연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역 근처하자 유모차 끌고 하차해요. 자, 한국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자, 우리 한국의 지하철에서 어떤 엄마가 유모차를 갖고 탔는데 애가 울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일제히 이걸 째려볼까요? 안 째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 비교해서 쓴 글도 있는데 와서 달래주거나 애를 옆에서 어떤 학생들은 막 뽀로로 틀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우호적으로 애가 엄마 힘들게 왜 울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분위기예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자,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봐도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한 건데 혼자 갈 때 유모차를 접지 않고 타는 승객이 있으면 불쾌하다. 일본은 42%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한국은요 아주 더 그러워요. 8%만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불쾌하지 않는 거죠. 유모차 승하차 시 주변 승객이 양보받은 적이 있냐? 일본은 1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반 이상 양보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유모차 동반 승차는 일본 민영철도협회가 발표하는 지하철 민폐 행위 중에 7위입니다. 7위. 이게 쓰레기 투기나 음주 승차보다 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가 울자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자, 그럼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황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그 이유는 집단주의의 동기가 달라서 그래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그러니까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이 똑같거든요. 근데 동기가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왜 집단을 우선시하냐?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진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집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집단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발적이란 거죠. 그럼 일본 사람들은 왜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집단을 더 중시하느냐? 무서워서 그럽니다. 무서워서. 한마디로 제가 이제 흔히 개인 분석할 때 쓰는 가짜 모범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고 무서워서 그래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일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민폐입니다. 우리도 쓰긴 하는데요. 이런 거 보십시오.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났었죠. 그때 쓰나미 때문에 바다에 이제 가서 표류하다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대가 구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첫마디로 방송 카메라에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2015년 IS에 납치돼 살해당한 일본인 기자 부모가 인터뷰할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 자식 문제로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자,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이렇게 쓰나미로 표류할 때 구조대가 구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면 여러분 처음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너무 기뻐요. 막 이런 얘기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단 말은 안 하겠죠, 적어도. 또 우리도 그때 그 IS 선교 문제로 죽은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민폐 끼쳐서 죄송하다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집단으로부터 받는 처벌, 비난, 이걸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죠. 한민이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 느낀다, 이 책에서. 한마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모두 다 동기가 틀리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좀 자발적이고 일본 사람들은 비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도 틀려요. 문화 증후군도 틀려요. 한국은 화병이에요. 답답해서 말을 못해서 막 생기는 거 있죠. 막 참아서 생기는 거. 일본 사람은 대인공포증이에요. 그만큼 이지메나 이런 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본의 집단주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그냥 생겨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 조건이 있을 때 보통 생겨나는데요. 그 집단주의 객관적 조건이 뭐냐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단주의가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들이랑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집단의 친구들 사이에 불평등이 있어요. 한 친구가 그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복종을 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죠. 예를 들면 야구팀에서 야구를 했는데 이겼다. 근데 상금을 한 명이 다 가져간다. 그럼 개인과 집단 이익이 불일치하게 되죠. 야구팀 승리와 개인의 이익은 불일치하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불일치하는 관계에선 집단주의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이 불일치하는데 집단주의를 강요당할 때 당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가짜 집단주의가 생깁니다. 이걸 전체주의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축구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주의 축구팀은 동기가 개인의 성적이 있어요. 그렇죠? 상금 많이 받는 게 목적입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그래서 시합을 해서 이기면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개인 기여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그날 골을 넣은 선수가 80%, 뭐 조금 잘한 선수 20%, 제대로 못한 선수는 못 받아요. 자,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불일치하죠. 이런 축구팀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주의가 더 강화됩니다. 선수들은 그 다음 시합에서도 또 자기 성적을 위해 뛰어요. 패스 잘 안 하고 자기가 넣으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집단주의는 동기가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팀의 승리입니다. 팀의 이익. 팀 승리가 목적이에요.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합니다. 물론 그날 골 넣은 선수한테는 약간 보너스를 더 주곤 하겠지만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주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그 다음 시합에서도 뭘 우선시할까요? 개인 성적이 아니라 팀 승리를 우선시하겠죠. 그래서 집단주의가 강화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집단주의예요. 그럼 가짜 집단주의는 뭐냐? 팀의 승리를 위해서 뛰라는 강요를 받아요. 감독에 의해서.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분배를 할 때 감독이 혼자 다 가져가요. 상금을. 그래서 선수들이 항의하니까 빠따로 막 때려요. 이게 가짜 집단주의,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포 분위기에 기초한 비자발적 집단주의가 생겨납니다. 가짜 집단주의죠.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한국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진짜 집단주의에 속하는 거죠. 서양은 개인주의에 속하는 거죠. 일본은요. 이쪽인 거죠. 가짜 집단주의.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런 집단주의는 집단주의인데 진짜 집단주의와 가짜 집단주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집단주의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자, 일본의 가짜 집단주의는 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단주의적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주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주의를 강요받아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사실상은 집단주의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별로 안 좋죠. 그러면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들은 마음이 두 가지라 그럽니다. 두 가지라 그래요. 혼내와 다테마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일본 관련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혼내는 진짜 마음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진짜 마음. 이건 절대로 거의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몇십 년간 같이 부부 생활을 해도 서로 혼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근데 밖으로 드러내는 마음들이 있어요. 친절하게 막 사람들을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요거는 다테마에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들이 이걸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속마음, 겉마음 설명해 보실 분이 있어요? 나의 겉마음과 속마음은 이렇다. 한국 사람들은 이 분열이 별로 없죠. 심지어는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을 가진 걸 싫어합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놈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라는 걸.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마음이 두 개인 걸. 그래서 속마음은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겉마음 가지고 서로를 상대해요. 이것은 바로 가짜 집단주의가 나온 결과죠. 마음을 분열시켜버린 겁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집단 관계, 사람들이 많은 집단 관계에서는 다테마에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혼자 있으면 혼내로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은 진짜 집단주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진짜 집단주의이면서도 한국은 아주 독특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을 사실 한국 사람들이 창조한다는 건데요. 단순한 집단하고 좀 틀려요. 우리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한 일심동체의 집단을 우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자, 우리가 되려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가족이에요.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일 경우 또 화목한 가족일 경우 운명 공동체 아닌가요? 아버지가 잘리면 난 좋아요? 아니죠. 아버지가 잘리면 나도 지금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아프면 아빠도 힘들죠.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요. 가족 내에서. 그리고 관계도 평등해야 되고. 자, 이런 조건에 기초해서 뭐가 생겨나느냐? 일심동체의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거의 하나로 느껴지는, 우리는 하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까지 융합이 확실하게 된 집단을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집단은 어떻게 보면 그 내 것, 네 것 이거 따지지 않는 집단이거든요. 네 거, 내 거 없는. 그리고 내 마음, 네 마음 따로 없고 하나의 마음으로 거의 융합된 그런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쟁 상황에서 전우회로 결합된 군인 집단이 이런 것의 특징을 보여주곤 합니다.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또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의 집단도 그렇고 가족 같은 아주 친밀한 집단도 이런 어떤 일심동체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정도 되면은 거의 말 안 해도 서로를 알 정도예요. 상대방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정도예요. 하도 이 마음이 거의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쓰는 말이 이제 마음이 통한다는 말을 잘 쓰죠. 주고받는다 이런 말보다는. 자, 이게 우리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우리주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뭐 당연히 이제 우리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지향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나타나는 심리 현상, 정신 현상이 바로 우리주의 심리일 테고, 자, 우리주의 심리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굳어지겠죠. 한국인들한테. 그게 바로 우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주의 의식에 기초한 심리 현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굳어진 거. 이게 이제 바로 우리성인데요. 뭐 당연히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성은 외국인들한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서양인들한테는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건 명확하죠. 왜냐하면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권이니까. 그러면 동양권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동양권에서도 이 우리라고 할 만큼 강력한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그래서 이건 거의 한국인에게 고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이 우리성이라는 걸 갖게 됐을 텐데 뭔가 좋으니까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안 하면 혼나니까. 우리는 뭔가 이익이 있고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되면 어떤 점이 과연 좋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복지제도 혹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세 번째는 용감성, 대당성도 갖게 해주고요. 근면성과 부지런함도 갖게 해주고요. 강력한 집단 치료 효과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되게 좋은 거예요. 엄청 좋습니다. 사실 심리학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관계와 공동체에 있다라는 걸 밝혀내 왔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도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행복하다,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지제도나 사회 안전망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해결해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나 집단이 중심이 돼서 해결해 왔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공동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이 생존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죠, 우리한테? 예를 들면 과거의 농촌 공동체만 보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나누고 돕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들조차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관습이나 풍습이 있었습니다. 구휼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 시골 마을에 보면 약간 쌀에 여유가 있는 집이 독을 놓고 쌀을 넣어놓고 구멍을 뚫어놔요. 와서 퍼가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뭐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는 조건이라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먹을 게 있는데 마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데 한 집만 굶어 죽게 놔두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죠. 가서 굶어 죽을 상황이면 찾아가서 옆집 젓가락 숫자까지 하는데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생존을 전통적으로 집단과 우리가 책임져 오는 문화권이 바로 우리 문화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시대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선의 중종 이후에는 향약에 아예 정식으로 이걸 명문화시킵니다. 향약에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죠. 마을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를 돕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한마디로 안 도우면 가만 안 두는 거죠. 너 혼자 밥 맛있게 먹고 옆 사람 굶어 죽는데 안 도와줬다? 그럼 처벌합니다. 이런 걸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개인의 생존권을 우리가 책임지는 문화가 통치 이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는 국가 통치 이념. 그래서 유교를 잘 들여다보면요, 딴 건 몰라도 이 돈 있죠. 자, 먹는 거, 자본, 혹은 뭐 재부라고 할까요? 그거에 관해서는 유교가 굉장히 평등주의적이에요. 철저하게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이제 나오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상으로 국가 이념으로 거의 정립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국가에서 만약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쌀이 있다 그러면 쌀을 모아서 나눠주고 보내주고 도와주는 거, 당연히 그걸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정조대왕도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구휼미를 나눠주고 또 행사도 열었죠. 쌀을 주는, 죽을 끓여 대접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만큼은 개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우리 전통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먼 과거부터 복지제도나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온 건가요? 아니면 그것 없이 홀로 고독하게 살아왔을까요?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해체되면서 마을 공동체니 뭐 우리가 다 해체되면서 홀로 남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날 서구식의 복지제도 복지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과도기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옛날엔 이렇게까지 고민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돼서 뭐 이러면 아유 이웃들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돼요. 내가 돈을 못 벌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자, 이게 이제 옛날하고 지금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또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는 집단 치료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강력한 집단 치료 효과. 집단 치료 효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집단 혹은 우리가 발휘하는 치료 효과를 집단 치료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막 갑질을 한다, 막 괴롭힌다. 그럼 막 슬프고 화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럼 그걸 누가 제일 잘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이요. 사이가 좋다면 직장 동료들이 제일 잘 치료해 줍니다. 끝나고 같이 술 마시면서 직장 상사 욕하면 돼요. 안주 삼아서 막 씹으면 돼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같이 항의하면 돼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치료 효과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 모아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받는 상처는 학교 친구들이 제일 잘 치료해줘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치료를 못 해줍니다. 일단 공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집단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 하거나 이러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 집단에 가면 그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화내주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우리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지탱해주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우리성이란 걸 갖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한국인들이 아주 먼 옛날부터 평등하고 화목한 공동체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이런 계급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평민들,
또 천민들은 서로는 사이가 어땠을까요? 좋았죠. 사이가 좋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사이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 평민들이 평등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지금도 알고 있는 품앗이, 두레, 향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고려시대 이후부터 뭐 통일신라를 치면 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중앙집권제에 기반한 통일국가 이루고 살았죠. 그 횟수만 해도 몇 년입니까? 몇 천 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천년까지는 안 갑니까? 한 거의 천년인데요. 그렇죠? 한 천년 이상으로 중앙집권제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이나 일본은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꽤 먼 옛날 시기부터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에서 한 국가를 이루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2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내전이 아주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조도 엄청 자주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제후끼리 싸움이 엄청났어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뭘 제일 믿어요? 돈을 믿어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밝힙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 똑같습니다. 일본은 더 심했습니다. 내전이. 일본이 중앙집권적 국가가 돼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 건 메이지 유신 때부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영주, 제후라고 하죠. 그 쇼군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막부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 밑에 사무라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어때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내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평안도와 경기도의 전쟁 들어보신 적 없죠? 우리는 그런 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적 간에 싸웠죠. 하나로 뭉쳐서. 근데 같은 민족끼리 전쟁한 적은 없어요. 자, 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려 이후부터는 우리끼리는 싸우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전국적 범위에서 화목하게.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면 집단주의 성향이 특별하게 강화 발전될 수 있었던 역사는 우리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유럽은 더 하거든요. 유럽이 내전이 없는 민족이 형성돼서 국가 단위로 통합이 되기 시작한 건 사실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슷해요, 유럽도. 근데 한국은 먼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 거의 1000여 회에 달하는 침략을 당했거든요. 해외 침략. 그중에서 100여 회는 전면 전쟁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결국 우리 한국인들의 뭘 강화했을까요? 우리성을 강화했겠죠. 당연히.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외적에 대항해서 싸워왔을 테니까. 천 번 이상을.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 운명은 하나로 통일돼 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런 의식이 강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성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인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인은 문화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한국인의 우리성은 역사, 언어, 문화 이런 것에 체현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한국 사람들이 다 습득하면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성을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체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우리라는 주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개인이 결정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네, 오늘부터는 주어를 우리를 쓰겠어 뭐 이래서 쓰신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한국 사회에 생활하면서 그냥 배운 거죠. 이런 게 이제 사회화잖아요. 문화하고. 이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 이런 데에는 우리성이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습득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성의 원인은 가족이에요. 오늘날 한국에는 사실 평등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거의 없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거의 다 깨졌어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대략 그런 공동체, 화목하고 평등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지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족을 통해서. 물론 오늘날에는 가족도 많이 병들어서 그걸 제공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이면 가족들은 느껴요. 가족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감을 잡아요.
한국의 가족은 왜냐? 우리의 원형입니다. 아주 우리랑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고 가족 구성원들은 일심동체 수준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이건 외국인들도 다 인정합니다. 일본, 중국하고 틀립니다. 한국 가족은. 이 서양의 가족과 크게 다르다. 동양, 중국과도 달라요. 서양은 거의 이제 동일심, 한국은 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동체다 우리는. 한국 가족은 좀 틀리다. 그래서 한국 선수, 운동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 우승하면 누구 찾아요? 부모님 찾잖아요, 그죠? 홍수환 아시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날의 K-팝 아이돌 스타들도 뻑하면 부모님 얘기하면서 울어요. 이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엄청나게 긴밀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바로 한국의 가족은 우리의 축소판이자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가족 속에서 성장하면서 우리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죠. 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더 확장해서 추진할 수는 없을까? 전 사회가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국의 이제 한국인의 우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 가족이 우리랑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쓰는 특이한 인사말이 있어요. 밥 관련 인사말. 다음에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어떤 때 쓰는 얘기예요? 조금 친해지면. 그죠?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혹은 뭐 나가 그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식사 내가 한번 살게요.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다음에 이런 인사도 많이 하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주죠.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안 했다래도 안 사주지만 그래도 꼭 물어먹어요. 그다음에 헤어질 때 친구한테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뭐 이런 인사도 하죠. 이런 인사말이 있는 나라 있어요, 지구상에? 밥 먹는 것과 관련된 인사말 쓰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밖에 안 써요. 근데 한국인에게 밥은 뭘 의미합니까? 가족을 의미합니다. 식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관계의 징표입니다. 핵심 징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밥 같이 먹는 사이예요.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죠. 자, 그러면 밥 먹는 것을 챙겨줄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관계는 우리 관계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챙겨줄 이유가 없죠. 우리 관계예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가족끼리만 챙겨주지 않고 외부의 일반 사회관계에서도 하나의 인사말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족이란 범위에 우리가 한정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더 큰 범위에서의 우리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 심지어는 뭐 국가 차원에서 만나는 뭐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말로 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한국에서의 가족주의는 사실상 우리주의랑 다르지 않다. 물론 최근에는 그게 잘못돼서 가족 이기주의로 좀 변질되는 측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국의 가족주의는 우리주의하고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재밌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는 남미 사람들이 세계 최고예요. 거의. 아주 유명합니다. 그 남미의 영화들 보면 가족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그린 영화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남미 쪽의 그 악당들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마약 카르텔 이것도 가족을 단위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마피아처럼 엄청 챙겨줘요. 근데 남미 사람들은요. 자기 친어머니 아닌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 어머니 또래의 여성을 만나면 통상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옛날에는 친구들 어머니도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가면 어머니 그렇게 불렀고 그럼 어머니가 이 새끼야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막 좋아하셨지. 그리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 만나도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족 호칭을 많이 써요. 진짜로.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분은 뭐라고 불러요? 이모. 왜 이모일까요? 삼촌이 아니라. 네, 여성 상위 시대라서.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조금 되면 그냥 친인척 호칭을 써요. 뭐 삼촌, 뭐 이모, 뭐 이제 친해지면 심지어 누나, 형, 뭐 이건 기본이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가족관계의 호칭을 사회적 범위로 자꾸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가족에 한정시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게 남미하고 차이점입니다. 남미 사람들은 가족주의가 세긴 센데 가족의 이 끈끈한 연대를
가족 밖으로 확장을 안 시킵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닌 사람한테 어머니라고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화를 내요. 남미는. 너 미쳤냐 뭐 이러면서 나를 배신해.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가족주의, 뭐 개인이기주의 이런 거하고 우리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주의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우리를 추구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우리주의, 우리성 이런 게 한국인들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특징이라면 한국인들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우리 관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관계.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목표는 우리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들하고 틀려요. 자, 그러면 우리 관계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관계. 마음이 통하는 한 마음의 관계. 아까 얘기했죠. 일심동체라고. 일심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네 마음 내 마음 틀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가 돼야 돼요. 그 관계를 목적으로 해요. 일심의 관계를. 자, 우리 관계의 특징은 한 5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계산적 관계입니다. 계산 안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내가 뭐 $10짜리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10를 되갚으려고 그래요. $10짜리 다시 사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외국에서 우연히 이제 좀 만나서 좀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은 좀 알게 되면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밥 사줬거든요. 이 사람은 받을 생각 없었죠, 당연히. 그랬더니 그 외국인들이 몹시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뭐 이것저것 사서 딱 보니까 자기가 사준 밥값만큼 정확하게 사서 자기한테 주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놈들하고 안 놀고 오려고 막 이제 그랬던 책의 내용을 쓴 게 나오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이 철저합니다. 너 나가네. 내가 이만큼 주면 넌 이만큼 줘야 돼. 이런 계산이 철저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관계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즘엔 꽤 하지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친한 관계라면 밥 먹고 더치페이 하는 걸 좋아합니까? 진짜로 친하면 안 그러죠. 진짜로 친하면 내가 내고 싶죠. 그렇죠? 아니면 얻어먹거나. 저는 주로 얻어먹는 쪽인데 어쨌든 더치페이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밥 먹고 더치페이 하는 경우 있어요? 부모가 내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그런 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비계산적 관계. 따지지 않는. 내가 너한테 뭘 줬으니까 난 돌려받아야 돼.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행동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먼저 내가 알아주고 알아채고 또 이런 관계지 행동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양은 행동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동기보다는 행동을 중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동보다는 마음을 중시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중시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화를 내도 그 화가 납득할 만한 동기에서 기초에서 낸 화라면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화를 대답을 안 해요. 받아줍니다. 껴안아주고 그래 가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관계의 주요한 특징인데, 한국의 아내들이 남편한테 제일 많이 화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내 마음 몰라주는 것 때문에 화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 아내들도 이럴까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런 얘기 하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굳이 내 마음을 설명해야 된다라면 벌써 그건 우리 관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근데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의 또 우리 관계는 또 특징이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우리 관계의 특징은 경계가 없습니다. 서양 사람은 경계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경계이든 마음의 경계이든 경계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다. 대표적인 게 애기들 이쁘면 한국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남의 애라도 막 볼 만지고. 서양에서 그렇게 하면 고소당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서양에서 애가 귀엽다고 해서 아유 이러면 그 부모가 화내요. 고소 안 당하더라도. 왜? 경계 침입으로 봐요. 네가 뭔데 내 애를 만져.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거의 익숙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스킨십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연애 영화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거는 서양 애들이 많이 하는데 일상적인 스킨십은 우리 한국 사람들 훨씬 많이 합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할게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서양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따로 자요? 같이 자요? 엄마랑? 따로 자요. 부모방, 애방 따로 분리돼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애를 엄마가 안고 자요. 그때부터 스킨십에 단련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애를 그렇게 안고 자는데 남편이 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쫓겨나는 거죠? 예, 우리는 그 스킨십 어려서부터 엄마 등에 업혀 살고 막 이러면서 스킨십이 굉장히 발달된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스킨십 진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는 했고 시간이 막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겠네요. 이제 두 번째가 인간 중심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어디에 나오는데 누가 물에 빠졌어요? 중국인은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일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는 표정을 해서 발을 동동 굴러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뛰어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뛰어들어요. 자,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럴까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한국인 유학생인 이수연 씨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그냥 저렇게 날릴 수가 있지 몸을?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순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귀중하게 여기니까. 우리 한국의 구조 신호는 뭐예요? 사람 살렵니다. 영어는 help me죠. 자,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 살려 그러면 그 까마귀나 뭐 그 고양이들이 날 속이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실 사람 있어요? 사람이 했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왜 굳이 사람 살려라 그럴까요? 그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저 말이 한국인에게 뭔가 굉장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사람 살려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인이 사람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에 팍 꽂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이 위험에 처했네. 만사를 제치고 와서 도와야지. 가장 강력한 구조신호 역할을 했던 거죠. 외국에선 저러면 안 구해줄 수도 있어요. 예, 중국에서는 돈 줄게 살려줘 이러면 막 달려올 거예요.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에서도요. 인간성 좋다, 인간적이다, 인간미가 있어. 좋은 말이죠. 한국사에서 최고로. 그 사람 정말 인간성 좋아. 이 최고 찬사입니다. 또 안 좋은 쪽은 사람부터 되라. 인간 같지 않은 놈. 뭐 네가 사람이냐. 자,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좋은 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건 나쁘다고 생각하죠. 이만큼 인간을 중시한다는 거고 한옥도 이제 그런 이제 철학을 갖고 있는 가옥이고요. 자, 이런 인간 중심성은 뿌리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변신 이야기들도 핵심 주제가 사람이 되고 싶다. 단군 신화의 주제가 뭐죠?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요괴 인간이 아니라. 근데 일본은 그런 변신 주제가 없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은 다 변신 주제가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근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좋아서 아닐까요? 사람이 싫었으면 왜 사람이 되려고 그랬을까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국인에게 인간 중심성을 가져왔는데 이 인간 중심성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한국인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봅니까? 악한 존재로 봅니까? 선한 존재로 보죠.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볼까요? 악한 존재로 볼까요? 기본적으로 악함을 갖고 있는,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결국 하느님 뒤통수를 쳤죠. 그렇죠. 배신 때렸잖아요. 그래서 원죄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혼내기 위해서 막 애를 어려서부터 잘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이. 불교도 그렇게 생각했죠. 동양 쪽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간의 선함을 믿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힘도 믿습니다. 왜 인간의 힘을 믿느냐? 개인을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고 우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한테. 혼자서는 개인은 무력하지만 우리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면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온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징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세계 1위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 세계 최고예요. 자, 근데 한국에서 범죄자들이 사기를 많이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왜일까요? 잘 속으니까, 잘 믿으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기치는 거죠. 범죄자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막 확 마음을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당하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저런 데 안 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믿어서 사기 범죄도 좀 높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자, 인간을 믿으니까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믿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인간관계를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조화를 특별히 중시하는데 자연과의 조화까지도 중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와 인간과 인간 간의 조화만이 아니라 이걸 확장해서 자연과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이 많다 그러죠. 이것도 역시 뭐냐? 우리 관계에서 체험되는 감정, 사랑의 감정이 바로 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왜? 우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인간을 중시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체성이 강하다는 것에서도 나와요. 굉장히 주체성이 강합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연구한 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면 뭐라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선 바로 해요. 한국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면 뭐라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따져요. 일본 같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버릇없는 자식. 자, 한국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없고요. 좋게 얘기하면 주체성이 있어요.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어른들한테 막 따져요.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바로 한국인이 우리주의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걸 좀 심리학자로서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허용적 양육을 한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양육 방식이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허용적인 면에서.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면 놀래요. 애들한테 너무 허용적이라 그러면서 놀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허용적이라고. 일본에서는 애들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훈육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특히 그 훈육의 담당자로서 아이들을 아주 엄격하게 훈육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는 아버지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그 오이디푸스 이론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약간 엄격한 집안들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 가정들은 허용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너희들은 애들을 그냥 풀어놓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오냐오냐 하고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전부터 1600년대에 한국에 왔던 하멜 있죠. 표력이 있었던 이 사람도 이 기록을 남겨요.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관대한 양육을 한다고 기록했어요.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의 뿌리가. 자, 그럼 한국인들은 왜 관대한 양육을 할까요? 이렇게 허용적인 양육을 할까요? 그건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이 성장하거나 표현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악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애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일본 사람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민폐 끼치면 안 되고 자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제어하는 거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나쁜 사회적 환경에서 키우지 않는 한 사람을 계속 괴롭히거나 제어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착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적인 거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은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도 인간으로 대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 한국인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귀중한 생명으로. 그래서 태교라는 걸 했고
나이를 붙였어요. 뱃속에 있는 애도 나이를 먹고 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한 살 아니에요? 지금 그 폐지됐지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간 중심성의 이제 표현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허용적 양육을 하는데 이렇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허용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은 주체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 한국 사람들이 주체성이 엄청 강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을 비교한 연구에는 일본 학자들조차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비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국에서 종교가 다른 두 청춘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남자는 불교를 믿고 있고요, 여자는 기독교 믿고 있어요. 근데 여자 집안이 꽤 독실해서 이 다른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한국 젊은이들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남자가 교회 나가요. 네, 그렇죠. 현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엄격하고 이쪽은 기독교. 그럼 남자가 절에 나와요. 자, 한국인에게 개종은 심각한 문제입니까?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저도 많은 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 가봤어요.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뭐 성당도 가보고 점집만 안 가봤네요. 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거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럴까요? 외국인들한테 개종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기하는 문제고, 익숙해져 있는 생활 양식을 다 뒤바꾸는 문제고, 자신이 속해 있던 커뮤니티에서 나오거나 배척을 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뒤바뀌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한국인한테 별로 이건 심각하지 않아요. 예. 뭐 오늘에라도 교회 다니다 재미없는 사람은 여기 올 수 있어요. 절에. 예, 한국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왜 한국인들은 그러냐? 인간관계가 종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종교가 인간관계를 파괴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두진 않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관계니까.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분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종교가 다종교가 아니냐면 다종교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자, 무교가 뭐 거의 50% 육박한 나라이긴 하죠. 자, 근데 대부분의 안정적인 나라들은 지배적 종교가 있어요. 일신교 사회입니다. 말은 다신교라 그러지만. 미국은 기독교가 80%예요. 80%. 인도는 힌두교가 80%,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교 거의 100%입니다.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이런 나라에서? 없어요, 사실상. 미국에 가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불교를 믿지만 미국에 이민 가면 어디 나가요? 교회 나가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면 그쪽 커뮤니티에 끼질 못해요. 한마디로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종교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아까 얘기했죠. 인간 중심성이 워낙 강해서 인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예, 완전히 종교의 모든 것을 다 내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특징적인 세계관이 나타나죠. 현세주의. 한국인들은 내세주의가 없어요. 혹시 내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없죠.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세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사실 이 내세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기독교 신자들조차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다 뽀록거예요. 100% 뽀록겁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관심이 없는데요? 내세에 관심 없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예요? 자,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자, 한국 사람들은 내세관이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희박해요. 고민을 거의 안 해요, 평소에. 근데 한국인도 뭐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고는 있죠. 근데 한국인은 내세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남의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헤어진 사람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목사님도 저하고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진짜로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해줬는데, 죽을 때 하느님 만나러 간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인데 다 엄마 보러 가요, 저 아빠 보러 이러지. 가족 만나러 간다는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액션 영화에서는 범인도 죽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자식 만나러 가야지 이러고 죽더라고요. 악당도.
한국인들의 내세관은 바로 만남의 광장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세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느냐, 뭐 부처님을 만나 이거 관심 없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안 만나도 돼요. 가족만 만나면 돼요. 또는 헤어진 사람들. 자, 이 얘기는 결국 내세관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내세에서 어떤 복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현세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현세 중심이에요. 한국 사람들 사고는. 그게 비종교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보통 기복신앙이 심하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 대표적인 거죠. 깜짝 놀라거나 위험할 때 서양 사람들 누구 찾아요? 오마이갓, 지저스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엄마 찾아요. 엄마. 한국 사람 아직 현실적이에요. 네, 내세도 아니에요. 엄마를 찾아요. 한국에 도둑놈 많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카페나 식당 같은 데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대로 놔두고 자리 비우는 거 보면 엄청 외국 사람 놀랍니다. 외국 같은 100% 없어진다 그래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 CCTV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혹.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도둑질을 잘 안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서양이나 미국은 뭐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거나 폭동이나 시위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상점 터는 장면 나오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한국은. 옛날에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뭐 동학농민 전쟁이 벌어질 때 약탈을 하고 이런 게 있어 못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서양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왔죠. 군자 비싸지고 미국은 이제 고소고발 왕국입니다. 실제로. 자, 한국 사람들이 도덕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주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주의 사회는 뭐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일까요? 법일까요? 도덕일까요? 도덕입니다. 법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이미 우리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뭘 더 중시해요? 법보다. 도덕을 더 중시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의적 좋아합니다. 일본 소설,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는 제일 많이 매속 나오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거든요. 무장 뭐 이런 사람들. 한국은요. 의적들이에요.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의적을 좋아해요? 법은 어겼지만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 자기가 졌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쓸까요? 항복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일본 사람들 실제로 많이 써요.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한국 사람들 써요, 안 써요, 이 말? 자, 상대방한테 힘으로 굴복했어요.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러죠. 왜? 절대로 승복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으로는 승복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도덕에 대해서만 승복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꺾였을 때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서양이나 일본은 그걸 인정합니다, 바로. 자기가 힘이 약하다는 걸. 그래서 일본 만화의 주제는 힘을 키우자입니다. 모든 일본 만화를 보십시오. 주인공은 항상 더 세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더 착해져야 돼. 왜냐?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우위에 있을 때만 승복해요. 힘에 대해서는 승복 안 합니다. 왜? 옛날부터 우리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으로 결정이 안 됐어요. 승패가. 또는 문제가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항상 도덕에 의해서 해결됐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덕에는 승복하지만 힘에는 거의 승복하지 않는 성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마지막 특징은 낙천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작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이 대단히 낙천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외국 연주자들도 그렇게 하고 일본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국인들이 언제부터 낙천적이었느냐? 아주 먼 옛날부터 낙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들. 심지어 한국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제국주의 지배자들, 일본에. 그런 사람들조차 낙천성을 하나의 특징으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이 음주 가무의 민족이란 건 잘 아시죠? 먼 옛날부터 동이족 시절부터 아주 먼 기록부터 있는데 오늘날까지는 이어지고 있죠. 음주 가무의 민족. 뭐 궁금하시면 밤에 노래방 가보시면 돼요. 예. 한국인 굉장히 잘 놀아요. 흥이 잘 나고 신이 잘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면 한국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낙천
낙천적이라는 걸 보여주죠. 우울하고 비관적이면 이런 문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음주가무의 문화가. 또 한국인들이 잘 아는 게 풍자와 해악입니다. 그냥 그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힘이 약할 때도 반드시 갈구거나 놀리거나 막 이럽니다. 이거는 근데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풍자 해역을 이제 즐겼다. 지금도 뭐 드립 잘 치고 애드립 뭐 이런다는 것은 비관적이거나 우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서가 좀 밝고 낙천적일 때 그 풍자 해악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농담도 정말 잘하고 유머도 셉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왜 낙천적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믿지 못하면 낙천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전 세계에 있는 인간이 다 악마들이고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낙천적인 심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어야 낙천성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믿죠. 자신감이 충만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 양키 그래요. 미국 놈. 일본 사람은 뭐라 불러요? 쪽발이 외놈. 중국 사람은요? 짱깨 떼놈. 근데 외국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란대요. 아니 다 대국인데 미국, 중국, 일본 다 대국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걔네들은 함부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감히? 한국 사람들은 꿀리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도덕이 셀 때 숭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과 문화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뭐 미국, 일본 할 거 없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쫄거나 머리를 숙여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바라는 나라는 힘이 센 나라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문화가 높은 나라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이거든요. 자, 낙천성. 자, 이런 5가지 한국인의 특징이 한국인에게 뭘로 집약되고 있냐면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민족성의 종착지는 바로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성.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이상사회 아닌가요? 대동세상? 한국인들이 옛날부터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우리성을 추구하는 이 열망은 결국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귀결되죠. 좀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인간 중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이에요. 하느님, 신 이런 존재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우리가 돼서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게 이상사회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중시하는 성향도 인간 중심성에서도 나온다. 또 인간을 믿기 때문에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종교성도 한국인의 이상주의 성향을 강하게 하죠. 왜냐하면 종교성이 너무 강하면 현세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죽은 다음에 내세 가서 잘 살면 되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현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현실에서 반드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이 바라는 이상사회는 법이 아니라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도덕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그 이상사회죠. 낙천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어쨌든 이상사회. 그래서 한국인들은 먼 옛날부터 사실은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살아왔어요. 최초로 표현되었던 게 당군의 건국기념인 홍익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륵사상 이런 것도 나타났고, 또 동학농민 전쟁이 벌어지면서 동학혁명이 벌어지면서 인내천사상도 나오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는 대동세상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기 시작했죠. 오늘날에는 뭐 이제 대동세상이란 말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한 이 꿈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인의 고유한 민족성과 이 민족성을 파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간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겠죠. 근데 저는 결국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이길 것이다.
그것의 표현은 한국인들이 이상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어쨌든 대략 5가지로 우리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집약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